현금이 몹시 부족했던 그는 인상파 그림들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86년 4월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죠. 인상파 미술전으로는 그 어느 곳에서 열렸던 전시회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미국인들이 미개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우리 프랑스 사람들보다 덜 무지하고 덜 보수적인 미술 애호가들이다. 파리에서 인정받는 데 20년 걸린 미술이 미국에선 즉시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말이다. 폴 듀랑-르이엘. 뉴욕 전시를 통해 듀랑-르이엘은 인상파 작품들의 거대한 새 시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성공이 바로 앞에 다가온 그 순간, 르누아르와 피사로는 보다 색다른 작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인상주의는 갈 때까지 다 가봤다. 이젠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색을 입혀야 할까? 르누아르.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는 내 작법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진다. 종래의 강렬함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매끄러운 기법을 개발해야겠다. 피사로. 이들은 저마다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르누아르는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다시 기본 원리로 돌아가려고 했고, 피사로는 다른 유형의 테크닉을 실험하게 되죠. 인상주의 표현법이 급진적이었던 것만큼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르누아르는 자신의 그림이 빛의 효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구도가 엉성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에서 6년 무렵에 르누아르가 주로 그린 그림들은 스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등 전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들이란 제목이 붙은 이 작품만 봐도 인물들이 어찌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움직이는 자세인데도 얼어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마치 인상주의 미술은 이제 그만하겠다거나 순수 인상주의는 더 이상 않겠다, 이제는 명료한 인물들을 그리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르누아르는 이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올 한 해는 작품을 한 점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 던져버리기 전에 뭔가 찾아야 할 텐데. 이딴 실험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미련 없이 포기해버릴 수가 없다.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르누아르. 르누아르가 고심하며 길을 찾고 있는 동안 피사로는 자기 나이 절반밖에 안 되는 26세 조르주 스웨라를 만나 재빨리 스타일을 바꿉니다. 아주 작은 점들을 써서 그린 스웨라의 방식은 처음엔 신인상주의로 나중엔 점묘법으로 불렸습니다. 피사로는 이 새로운 방법에서 더 선명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기법을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되자 야외에서 빨리 그리는 대신 날마다 화실에서 작업을 하며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수고가 결실을 맺어 몇 작품이 완성됐지만 듀랑-르이엘은 퇴짜를 놓았죠. 화상은 이 작품들이 팔리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겁니다. 작품이 안 팔리는 건 그렇다 치고 그림 한 점을 그려내는데 몇 주씩 걸렸으니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었죠. 피사로의 작업은 길고도 고되었지만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아내 쥘리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1887년 가을, 쥘리는 장남 루시앙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루시앙 보아라.
수중엔 돈 한 푼 없고 이젠 아무도 외상을 주지 않는구나. 날마다 먹여야 할 식구가 8이나 되는데 저녁 먹을 때가 돼도 기다리라고만 해야 하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네 아버진 그 말을 잘도 하고 있다만. 사내 녀석들 셋은 파리로 보내고 작은 둘은 강가로 데려갈까 모진 마음도 먹었었다. 그 뒤는 입에 올릴 수가 없구나. 다들 사고였다고 여겼을 테지. 하지만 막상 나서려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가여운 루이스 양, 에미는 서럽고 고달프구나. 이만스마.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이 가족들의 고달픈 생활은 증조 할머님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분 편에 서서 보면 당연히 증조 할아버님은 이기적이었고 당신만을 생각하는 아주 몹쓸 가장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전묘법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 소모가 엄청났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안질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들 루시앙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눈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드가도 잘해 나가고 있으니. 피사로는 한눈을 안대로 가리고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한편 르누아르는 자신의 그림이 나아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느낍니다. 르누아르도 피사로도 그림을 그려온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기량을 갈고 닦는 피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8년이) 끝나갈 무렵 오규스트 르누아르는 파리 화실에서 분주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얼굴 한쪽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걸린 것이죠. 전기 충격을 비롯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전혀 치료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는데도 붓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부 묘사를 하지 않고 붓질을 크게 하니 그리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인상주의로 되돌아갑니다. 이번 변화에는 보답이 뒤따라 몇 달 안 가서 다시 뒤랑 류엘에게 팔려나갔죠. 점찍기에 신물이 날 대로 나버린 피사로 역시 결국 인상주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간의 실험이 허사만은 아니어서 그의 새 화폭들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여전히 신인상주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녹색과 자줏빛 계열을 많이 씀으로써 캔버스에서 이런 눈부신 색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쇠라로부터 배운 걸 공으로 뭉쳐서 자유자재로 차고 다니는 격이죠. 뒤랑 류엘은 피사로의 새 작업을 무척 좋아해 작품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피사로는 이제 집을 떠나 창작 여행을 다닐 여유가 생겼죠. 1892년 피사로가 런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아내 줄리는 10년간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을 사지 않으면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집을 사고 싶었던 줄리는 남편의 오랜 친구 클로드 모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죠.
모네는 돈을 구워주고 그림 한 점을 사례로 받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은 증조 할아버님은 내 등 뒤에서 모네한테 구걸하고 돈을 받다니라고 하시며 증조 할머님께 크게 화를 내시고 몹시 언짢아하셨답니다. 피사로는 친구 돈을 갚지 못할까 봐 걱정했지만 이번엔 괜한 염려였습니다. 작품 판매 실적이 날로 늘어갔으니까요. 사실 인상파 모두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년이 걸리긴 했지만 인상파가 드디어 프랑스 대중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이 무렵 인상파는 기성 화가들이 다 된 셈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여전했지만 이젠 프랑스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제공한 것이죠. 오기스트 르누아르도 부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관절염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거의 쉼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르누아르는 보기 흉하게 뒤틀리고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나 마찬가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지막 작품을 보면 끝까지 그 기량이며 재능이나 그림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지도 흐려지지도 않고 그대로여서 대단한 감동을 받게 되죠. 르누아르는 누드화를 계속 그렸습니다. 그는 모델들에게 자신의 사랑 상대는 부시라고 늘 말했죠. 르누아르의 모델은 유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여성을 그릴 수 있을 뿐이라며 특히 집안일 하는 여인네들을 즐겨 그렸죠.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 또는 불을 피우거나 빨래를 할 때 가장 푸근하다. 이런 활동이 그들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기 때문이다. 르누아르. 르누와르는 여자들이란 멍청하기 짝이 없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으며 아내 노릇, 엄마 노릇밖에 못하는 바보 천치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이건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절 남자들 세계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보편적인 여성관이었어요. 하지만 베르트 모리조만은 예외였습니다. 1891년 여름, 르누아르는 모리조의 시골집에서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르누아르가 머물러 있는 동안 모리조의 남편 우에젠 마네가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습니다. 1892년 4월 13일, 여러 달 동안 사경을 헤매던 우에젠 마네는 숨을 거둡니다. 고통의 심연 속으로 푹 빠져들고 싶었다. 그래야만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겨우 사흘밤을 울었을 뿐인데 더 살고 싶지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모르죠. 드가와 르누아르가 당장 모리조 곁으로 달려와서 남은 인생 여정의 길동무가 되어주었죠. 덕분에 모리조의 말년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풍요로워졌어요. 지난날 젊었을 때는 미술운동에 함께 뛰어든 투사여 동지로서 전우애를 느꼈던 그들이었죠. 세월에 따라 연륜이 쌓이면서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싸움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노령의 벗, 성공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1889년 클로드 모네는 동일한 주제의 그림을 여러 점 그리겠다는 새로운 착상을 쫓아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 연작 그림에서는 빛과 색이 중심 요소였습니다. 화가로서의 여생을 바칠 대상을 찾아낸 모네는 분위기 그 자체를 포착해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목표로 삼게 됐죠.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동일한 주제의 다른 그림들을 창작해내는 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일 수 있는 한 방법이었죠. 게다가 이런 그림들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막대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1889년) 모네는 알리스와 함께 지난 6년간 세들어 살던 노르망디 지베르니 마을의 집을 사들입니다. 드디어 호사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모네는 집사와 요리사를 들이고 정원사를 고용합니다. 그동안에도 늘 즐겨오던 원예에 이제 푹 빠져든 겁니다. 정원과 온실을 설계하고 친구들과 초목을 교환하면서 재미를 만끽합니다. 그림과 정원 가꾸기 말고는 쓸모가 없다고 종종 말하곤 했죠. (1892년) 모네는 루앙으로 가서 대성당을 그립니다. 그동안 양귀비 들판이나 건초더미 연작들을 그리며 익힌 기법을 건물에 적용하느라 갖은 애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알리스에게 어느 날 밤엔 대성당이 무너져 내려 나를 덮치는 악몽을 수도 없이 꾸었소. 파란 듯 불그레한 듯 또 노란 듯도 했다오. 모네. 루앙 대성당 연작들은 감정과 상황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건물 그 자체는 붓질로 덮어 씌운 보강지란 점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당 건물은 물감으로 살을 붙인 골격인 셈이죠. 모네는 경험에서 나온 육감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법을 창안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베르니를 향해 출발했는데 온종일 비가 내렸다. 모네 아저씨가 대성당 그림들을 보여줬다. 모두 26점이었다. 붓을 크고 넓게 댔는데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려내고 있는 정말 굉장한 작품들이었다. 줄리 마네. 1895년 16살이 될 때까지 줄리는 엄마 베르트 모리조와 떨어져 지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리조는 딸을 즐겨 그렸고 집에서 교육을 시키며 미술도 가르쳤죠. 그해 겨울 늦지막이 모리조가 폐렴에 걸려 자리에 눕습니다. 호흡곤란을 겪으며 혼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의사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내 딸 줄리. 엄마는 죽어가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또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제발 울지 말아라. 너랑 이렇게 작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네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넌 내게 조그만 슬픔도 주지 않았단다. 드가 아저씨께 내가 갖고 있는 만의 그림 한 점을 골라가시라고 하고 모네와 르누아르 아저씨께도 그렇게 말씀드려라. 울지 말아라. 말로 다 못할 만큼 널 사랑한다. 엄마가. (1895년 3월 2일) 토요일 아침, 모리조는 세상을 뜹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모리조 사후 일주기를 맞아 르누아르, 드가, 모네는 듀랑 리엘 화랑에서 그녀의 회고전을 기획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드가는 시시콜콜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드가는 편집 성벽이 점점 심해져 갔고 괴팍해졌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되면 진력이 날 때까지 빠져들었죠. 드가는 오페라 시기르를 보고 브루네힐데 역으로 출연한 로즈 카론에게 반해서 그녀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고 소네트를 지어 바쳤으며 같은 배역으로 출연하는 공연을 37차례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념이 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890년대 중반 평생토록 유대인 친구들과 사귀어온 드가는 반유대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적 쟁점이었던 드레피스 사건이 그 계기가 됐죠. 유대인이던 드레피스 대위가 간첩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논쟁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 전역에서는 악의적인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드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거침없이 입에 올리며 내면의 사악함을 노출시켰죠. 여러 해 동안 시중을 들어온 나이든 하녀가 신문 기사를 읽어주곤 했는데 반유대주의 계열 신문이었어요. 가장 가깝게 지내온 동료 중 하나인 피사로와도 그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절교했죠. 드가는 피사로의 작품을 편견 없인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여러 가지로 피사로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파리에 머물면서 작업을 하던 피사로는 이 사태로 큰 곤란을 겪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모습이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피사로는 평생 동안 4번 자신의 모습을 유화로 그렸는데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호텔에서 그린 자화상이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피사로는 호텔방 창으로 내다보이는 파리 시내 전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었지만 화랑에 나간 그림들은 큰 인기를 끌었죠. 마침내 까미우 피사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까미우 피사로의 작품들은 많은 애호가들을 불러 모으며 팔려나갑니다. 성년 이후 신통찮은 수입으로 간신히 버텨온 그였는데 이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됐죠. 이때부터 팔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아름다운 프랑스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그림들은 아주 특별했고 잘 팔렸습니다. 피사로의 그림은 한 점당 5천 프랑 이상에 팔렸습니다. 그는 거의 한 주에 한 작품을 그려냈죠. 그러나 성공을 누린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1903년 10월 73세의 피사로는 알아 눕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몇 해 전 아내가 클로드 모네에게서 돈을 꾼 사실을 되씹으며 못내 불편해합니다. 증조 할머님께서 돈을 꾼 것 때문에 모네가 할아버님 내외분께 몹시 화를 내고 있고 결국 이것이 두 분의 우정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죠. 10년도 더 된 일인데 새삼 돌이킬 정도로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피사로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네는 피사로에게 둘 사이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너무 늦게 도착했죠. 1903년 11월 13일 까미우 피사로는 운명합니다. 모네는 에라니까지 와서 43년지기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베르니로 돌아오자마자 모네는 연못에 피어있는 수련 그리기에 몰두합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연못 풍경화 제작을 시작한 모네는 정원 아래 꾸며놓은 연못을 화폭에 담고 있었죠. 모네의 관심은 오로지 연못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다 1910년 초 갑자기 그의 마음이 옮겨갑니다. 30년 넘도록 그의 반려자였던 알리스가 몸져 누운 것입니다. 8 아이들을 길러냈고 모네와 함께 레슬링 경기장을 찾곤 했던 이 여인이 이젠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됐죠. 결국 알리스는 1910년 5월 19일 모네의 곁을 영영 떠나갔습니다. 알리스를 잃은 모네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림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실제로 꼬박 한 해 동안 그림을 접었죠. 친구들이 찾아와 사기를 돋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네는 일손을 다시 잡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려 다니며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알리스가 써보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한 통씩 불 속에 던져놓고 다 타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알리스에 대한 정이 너무나 깊다 보니 남아있는 육필에서마저 그녀의 기척이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테지요. 모네는 뒤랑 류엘에게 이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짤막하게 써보냅니다. 알리스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에드가 드가가 지베르니로 조문을 옵니다. 모네는 이 괴팍한 노인을 반겼습니다. 그는 늘 드가를 아주 오랜 친구라고 여겼죠. 드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네의 그림들을 보고도 미묘한 색조의 차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도 몹시 나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로 돌아온 드가는 그 형편없는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계속합니다. 드가의 회화는 점점 추상적이 돼갔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 변화는 마음이 아니라 눈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죠. 그러다가 1912년 12월 드가는 붓을 내던집니다. 이젠 그리지 않는다. 미련도 없다. 될 대로 되라지 뭐. 늙으니 이토록 무심해지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드가. 기가 막힌다. 드가가 이 지경이 되다니.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옷차림도 엉망이다. 아무 흥미도 관심도 없다. 무서운 일이다. 메리 카사트. 드가의 말년은 정말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자식도 없었고 가까운 피부치도 하나 없이 그야말로 외톨이로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드가는 산책만 했습니다. 혼자서 파리 시내를 정처 없이 걸어 다녔죠. 그렇게 몇 해를 거듭합니다. 이것이 드가가 마지막으로 집착한 그의 일이었습니다. (1917년 9월 27일) 83세의 에드가 드가는 외로웠던 삶을 마감합니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가를 위해선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어떤 죽음도 생전의 그의 삶보다는 나을 테니. 르누아르는 관절염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고통이나 불편 때문에 그만둘 순 없다는 생각이었죠. 붓을 집어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휠체어에 앉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내는 물리적인 행위 그 자체가 그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었을 텐데도 최후의 작품들에서 그 섬세한 붓질이 살아있는 걸 보면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림에 필요한 손놀림은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르누아르는 때때로 굉장히 아파한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두상이 작고 살찐 여자들 그림인데 흉하기 짝이 없다. 그의 친구 볼라르는 좋다고 말하지만 뒤랑리엘은 바보가 아니다. 메리 카사트. 1919년 말에 대작 목욕하는 여인들을 완성하고 나서 르누아르는 작은 정물화 한 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꽃그림을 끝내기 전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1919년 12월 3일 피에르 오규스트 르누아르는 78년간 살아온 세상을 떠납니다.
화가 앙리 마티스는 오래전 르누아르가 해준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네. 르누아르의 죽음으로 가슴이 몹시 아프다. 함께했던 젊은 날의 그 열정과 투쟁, 내 생애의 한 부분이 그와 함께 사라져간다. 한 뜻으로 모였던 젊은 우리들, 이제 나 하나만 남았다. 혼자서 가는 길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긴 그리 먼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나를 앞지르고 있으니. 모네. (1910년) 아내 알리스와 사별한 이후 클로드 모네가 그린 그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려도 모두 실패작인 것 같아 보였죠. 설상가상으로 눈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74세의 모네는 생애 최대의 대작을 기획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의 꿈은 예술작품의 창조에서 그치지 않고 정원 연못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을 때의 기분과 감각을 재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캔버스 판지를 이어 높이 2.1m, 폭 8.5m짜리 대형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고 모네는 이를 대형 장식화라 부르게 됩니다. (1914년) 여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바로 그때 모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멀리서 포소리가 이따금 들려오곤 했죠. 친애하는 뉘랑리엘, 저 야만적인 것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해도 내 필생의 작업에서 이 캔버스들 앞에서 떠나지 않을 거요, 모네. 사람들은 지베르니를 떠나 피난을 갔지만 모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작업은 계속됐죠. 1918년 전쟁이 끝나자 모네는 종전을 기념하여 그 초대형 연작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할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거기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네는 그 그림들을 정부에 기증하기로 하면서 1867년 살롱전에서 퇴짜를 맞았던 정원의 여인들을 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1922년 프랑스 정부는 마침내 과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작품을 사들이기로 하고 20만 프랑이라는 후한 값을 치릅니다. 모네는 그 답례로 나라에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그림들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작업을 계속했죠. (1926년) 모네는 그림 그릴 기력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86세의 모네에게는 하루에 2~3시간 작업이 고작이었습니다. 1926년 9월 18일, 친애하는 끌레망소. 몸이 한결 가뿐하기에 부시며 팔레트를 챙겨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다시 통증이 재발해 엄두도 못 내고 있다네. 패널 연작을 의도대로 마무리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내주기로 마음먹었네. 그대의 영원한 벗, 모네.
1926년 12월 5일 친구 조르주 클레망소를 곁에 두고 클로드 모네는 임종을 맞습니다. 그의 사후 5달 만에 대형 연작 패널 그림들은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영구 설치됩니다. 그러나 클로드 모네의 사망 후 인상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예술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모네의 마지막 작품을 보기 위해 오랑주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변화를 몰아왔던 인상파 화가들은 그렇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클로드 모네 사후 20여 년이 지난 1950년대 초 미술사가들은 인상주의를 서서히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미술관들이 인상파 미술을 새로운 세대 앞에 소개하면서 인상주의는 되살아납니다. 시대에 맞선 화가들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까미유 피사로, 베르트 모리조, 에드가 드가 이들이 현재를 그림에 붙잡아두기 시작한 지 1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인상파는 전통을 따르던 기존의 미술에 도전해 세상 사람들을 자극하며 미술을 새롭게 보도록 요구했습니다. 기대와 예상에 묶여있던 미술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특정 시각을 견지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창작에 헌신해서 한 유파를 이루어냈으니 그야말로 영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자신을 지금도 감동시키는 건 그들의 그 대단한 용기와 뛰어난 창의성입니다. 그들의 미술은 막대한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어요. 용감무쌍하게도 그걸 감수한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창조돼 나온 미술이 새로운 감동을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한 세기를 훌쩍 건너와 고스란히 전해주었죠. 그 순간의 느낌을, 그리고 빛나는 아름다움을.